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할 것은 이 로마 클럽 보고서 The Limit to Growth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제 8월이죠.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1972년 8월 달에 The Limit to Growth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영어 책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책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책의 원래 1972년에 나오고 30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30개국에서 12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The Limit to Growth.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기는 성장의 한계 이렇게 하고 조그만 부제로 로마 클럽 보고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도넬라 메도라고 하는 이제 또 데니스 메도라고 하는 분, 조겐 랜더스라고 하는 분, 윌리엄 베렌스 3세라고 하는 분, 영어로 발행이 되었고요. 1972년에 나왔습니다.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인데 로마 클럽 보고서.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에 이탈리아 실업가인 아우렐리오 파체 등 당시 유럽 좌파 지식인들이 총망라되다시피 해서 구성이 된 일종의 학술 클럽입니다. 로마 클럽. 설립자는 아우렐리오 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 초반이 되면 사실 굉장히 이 지식 분야에 큰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그 책이 나온 게 1971년이었고요. 소위 68 문화혁명 68년도에 파리와 독일을 중심으로 있었던 소위 신좌익 운동, 네오 막시스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지금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하면 한국에서도 또 뭣도 모르고 또 따라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소위 네오마크시즘적인 게 유행을 했고 그런 지적 풍토에서 이제 1971년, 72년, 73년까지 소위 좌익적 사고, 좌파적 사고, 소셜리스틱 무브먼트가 아주 전 세계의 지성계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이 이제 68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제 호르카이머라든지 아도르노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에리 프롬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소위 사회연구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이제 부분적으로 몸담았었고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비판 이론은 그 찬성자이건 반대자이건 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지금 현대 유럽 좌파들보다 오히려 훨씬 수준이 깊은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20세기 문명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하는 아주 그 비판이 재미있고 관찰할 만한 또 우리가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속화되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소유로 유럽의 정치적 좌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대 유럽 좌파들은 조금 다릅니다. 천박하고 경박하고 아주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하는 아주 무정부주의적 사상의 무정부주의입니다. 정부가 없어지라는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사상에 아무런 말하자면 액심이 없다는 뜻에서 무정부주의, 좀 도덕의 니힐리즘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도덕에 있어서의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다.
도대체 걔들은 도덕이라고는 없는 애, 중심축이라고는 없는 애라고 얘기할 때 아무데 나가서 똠방거리고 아무 얘기나 그저 기발한 얘기를 하고 이죽거리고 현대문명에 대해서 아주 이죽거리는 정면의 비판도 아니고 이죽거리면서 딴지 걸고 비난하고 비난도 아니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냉소적인 농담이나 흘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 유럽 좌파들인데, 글쎄요. 우리나라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는 농객 중에서는 진중권 씨가 아마 좀 가깝다고 볼까요? 이제 그런 정도죠. 이제 그런 행태. 근데 그런 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온 책이 이제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요렇게 그때는 문고판이 많았습니다. 뭐 삼성당 출판사, 뭐 어류문화사 이런 데서 이제 요만하게 문고판이 이제 포켓에 넣을 수 있게 문고판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문고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문고판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끼고 다니고 뭐 대학생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읽어야 지식인 취급을 받는 거야, 지성인 취급을 받는 거야 하는 약간의 일종의 그런 분위기마저 풍기는 책이 이제 성장의 한계 로마 클럽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종말이 올 거다.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성취했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지구 자원을 너무나 고갈시키고 있고 자본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은 너무나 자연에 대해서 착취적이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나서 필연적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생긴다는 멜더스주의의 현대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멜더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소위 우익적 경제 처방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아예 좌익적인 경제 처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산 또는 경제성장, economic development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재앙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장이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이 책에서 주장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장의 한계론이 나오면서 이제 자원 고갈론이 폭발했습니다. 석유 자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따는 모든 종류의 자원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이 책을 일컬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서다. 그래서 성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베르트랑 슈나이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판, 2판, 3판 이런 책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반론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분야별로 한번 보죠. 뭐 로마 클럽 보고서는 5가지 분야에서 위기가 온다. 첫째, 인구다. 인구는 연 2.1%씩 성장하는 반면에 식량 산출량이 인구 증가율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기아가 만연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만연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굶주리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만 지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수단 뭐 이제 그쪽 아래쪽이죠. 근데 굶주리는 사람이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이 나온 때가 72년이었는데 이 당시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에 깡마르고 굶주리고 질병에 신음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줍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이타적인 그런 자비를 호소하는, 자선을 호소하는 포스터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굶고 있는 절대적인 기하에 있는 인구의 숫자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세대 전에 비해서 한 30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이제 굶주리는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인물 중에 레스터 브라운이라든지 또는 폴 얼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월드워치라고 하는 곳에 소장으로 있는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최열 환경운동연합 뭐 대표 이런 거죠. 그 월드워치 연구소의 소장은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환경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를 매년 내요. 매년 낼 때마다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폴 얼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폴 얼릭은 폴 에를리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사람입니다. 플라톤하고 플레이토하고 같은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리스토텔이 같은 사람이듯이 폴 얼릭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우리말로 폴 에를리히라고도 번역해놓고 있는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얼릭이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폴 얼릭이라는 사람 Population Bomb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Population 인구 폭탄이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무슨 토끼도 아닌데 인구 폭탄 때문에 지구는 만원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극단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인구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인구 자체가 재앙으로 본 겁니다. 인구 또는 인간 자체를 재앙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 전통이 있고 모든 종교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원죄를 지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지었다. 타고날 때부터 원래 죄가 있는 거다. 네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는 죄를 짓고 태어났다.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업이다. 이 삶 자체가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삶 자체를 저주하는 데서부터 모든 종교는 출발하죠. 삶을 희열이요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삶 자체를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왜 성장의 한계론 이런 걸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느냐. 삶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경제 성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지구와 인간, 인류의 운명이 기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주장하는 거의 과학의 이름을 빌린 거의 첫 보고서였습니다. 과학의 이름을 빌린.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 뭐 에너지 고갈이 되는 큰 복잡한 숫자를 쓰고 공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고갈된다 하고 이제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을 해서 그 모델이 이제 막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종말을 예측하는 종교들은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우리나라에도 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월 며칠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휴거될 거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에 또 휴거론 있었잖아요. 그거 그냥 지나갔죠. 99년이었나요? 노스트라다무스. 아, 노스트라다무스. 또 2012년에 뭐 망한다는 마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직 2012년이니까요. 2011년. 11년이었나요? 마야는? 9월인가 10월. 아, 그래요? 그거 지나갔잖아요. 언제나 종말론을 적인 모든 종교는 다 종말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보고서는 인구가 폭발하는 데 대해서도 아주 공식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통계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그 당시 컴퓨터라고 해봤자 뭐 지금 노트북 만도 못한 건데요. 뭐 아폴로가 그 달나라로 갈 때 그때 동원했던 그 전체 컴퓨터의 용량이 지금 우리 노트북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인구, 공업, 식량, 자원, 환경오염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컴퓨터에 의해서 뒷받침된 과학적 예측이다 라고 되어 있었던 종말론이에요. 소위 과학
주의 외피를 가지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그 당시 막 신화처럼 등장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 굉장한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다. 확실하게 종말이 온다. 마르크스의 종말론도 과학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컴퓨터를 써서. 그래서 인구, 공업 생산, 식량, 자원, 환경오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정규제 TV는 요즘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보던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7호 학번입니다. 아마, 우리 정규제, 고단 정규제 선생이 그렇게 늙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또 우리 친구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전거 쌩쌩 타고 다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뭐인 줄 아세요? 글로벌 쿨링이었습니다. 식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식고 있다. 이게 더 실감나잖아요. 옛날에 빙하기가 몇 번 있고, 그때마다 맘모스가 얼음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인류 멸종은 이 빙하기가 온다. 또, 지구가 글로벌 쿨링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공업에서 이제 막 되고, 말하자면 공중에 이제 나쁜 공기 오염이 되어서 햇빛을 차단하면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태양빛을 지구 밖으로 복사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점점점 식어가고 있다. 해서 증거들이 막 나오고 이랬던 겁니다. 그 실감나잖아요. 처음에 지구는 불덩어리였잖아요. 그 계속 식어와서 지금은 이제 땅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식어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실감나죠. 이야, 정말 지구가 나중에는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 처음에는 불덩어리에서 점점 식어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고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글로벌 쿨링. 한번 볼까요? 인구나 공업 성장보다 빨라서 자원은 마침내 고갈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1972년에 크로뮴은 7억 7,500만 톤, 매년 185만 톤 사용. 그래서 95년이면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다. 금과 주석, 몰리브덴, 천연가스와 석유 19개 품목 중에서 12개가 고갈된다. 언제? 그건 아마 40년 예측했을 겁니다. 40년이 완전 고갈이다. 건전지 같은 것도, 건전지에 들어가는 게 뭐죠? 주석, 수원인가요? 완전히 고갈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